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블린은 또 뭐 에블린 하는데, 이블린은 그 아일랜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블린이라고 한다고 하고, 또 비평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에블린이라고 한다고. 뭐가 맞는지는 뭐 고유명사니까 에블린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 이 에블린은 이 더블린 사람들의 이야기들 중에서 escape, 아까 우리가 했죠? 탈출, 도망가자. 여기 정말 지루하고 답답하다, 못 살겠다. 이 아일랜드 암돼지가 자기의 새끼를 잡아먹는 곳 같다라는 것이 더블리너스의 어느 구절에서 조이스가 한 얘기예요. 되는 일도 없고 사람들은 예의도 없고 도덕이 마비되어 있는 것 같고, 어른들은 술이나 퍼먹고 쌈질하고, 정치꾼들은 맨 정치에서 자기 당에 이기고 돈이나 빼먹을 생각하고 개판치는 이런 나라. 또 문희부인과 같은 뭐 이렇게 그런 어른들이 있는 나라. 정말 답답하다. 자, 이 마비, 정신적인 중풍 같은 데서 벗어나자, 탈출하자. escape가 이 마비에서 탈출하는 것, 그것이 붙들어 있는 것. 정말 하늘을 문희부인에서처럼, 보딩하우스처럼 저 하늘을 뚫고 나아가고 도망가고 싶은 이런 나라죠. 이런 탈출의 주제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마비의 주제, paralysis, 마비, 중풍 다 마비에 걸려 있는 주제를 등장인물에 잘 구현시킨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페미니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에블린의 운명을 관찰해 볼 수 있는 이야기 돼요. 이 페미니즘은 뭐예요?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여성의 눈빛으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작품의 끝에서 에블린이 프랭크를 떠나는 것을 지켜보는 곳이 노스월 스테이션이잖아요. 바로 이곳에서 1904년 10월 제임스 조이스가 그의 아내 노라와 함께 아일랜드를 떠났어요. 이것은 조이스가 그 에블린을 출판한 다음 달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 작품을 쓰고, 에블린이라는 작품을 쓰고 노라와 함께 아일랜드를 떠났어요. 비록 1인칭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이야기는 여주인공의 관점에서 마치 그녀가 내적 독백을 하듯이 쭉 서술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봤지만 마지막 페이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에블린이 해질녘 집의 창가에 앉아서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상상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서 어머니의 불행한 과거를 회상하던 그녀가 같은 운명의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자기 똑같이 엄마처럼 될 것 같다는 공포감이 밀려오자 앉아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프랭크와 함께 도망가야 한다는 충동을 느끼죠. 그리고 나서 그녀는 부두에 나가 그와 함께 떠나기 직전의 순간까지 이르지만 결국 부두와 배를 연결하는 그 트랩에는 못 가고 주저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이 마지막 부분도 에블린의 실제 행동이라기보다는 그녀가 계속 창가에서 생각해낸 상상의 산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나 충분한 증거는 있는 건 아니죠. 그렇게 상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다. 세 문장으로 되어 있는 첫 단락은 주인공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 전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시사해요. 우리가 이 이블린 화면을 한번 다시 보면 이 세 문장 요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녀는 여기 she sat at the window watching the evening invade the avenue. Her head was leaned against the window curtains, and in her nostril was the odor of dusty cretonne. She was tired.
자, 그녀는 저녁 이 골목을 침범해 오는 것을 지켜보며 창가에 앉아 있죠. 그녀의 머리는 창문 커튼에 기대어져 있었고 그녀의 콧구멍에서는 먼지투성이의 크레톤 첫 냄새, 무명 첫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녀는 피곤했다. 자, 여기서도 그녀가 커튼에 기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로 기대어져 있다는 것은 그녀의 수동성을 가리키고 있는, 이것은 이야기의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 우리가 아까 봤죠, 패시브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이 돼요. 그녀가 침범해 오는 땅거미를 수동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 땅거미가 어두워지는 것을 이렇게 이걸 쳐다보고 있는 것은 끝부분에서 떠나가는 배를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죠. 연결이 되죠. 또한 그녀가 맡고 있는 먼지는 자꾸만 먼지 냄새가 난다. 마비된, 뭔가 이 더블이라는 사회의 마비된 삶의 부패성, 답답한 정체되어 있는 상황, 이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어요. 뭔가 막 매일 털어내고 활동적이고 뭐 이러면 먼지 냄새가 안 나겠죠. 근데 답답하고 정체되어 있는 이런 부패되어 있는 이 모습, 이것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녀가 더티 더블린, 더티 더블린이라는 말을 하는데, 사랑하지만 정답지만 더러운 더블린을 떠나서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아까 간다고 그랬죠.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좋은 공기, 맑은 공기로의 탈출을 꿈꾸는 것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즉 맑은 공기라고 하는 그곳으로 떠나는 것은, 탈출을 꿈꾸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녀가 살고 있는 조그마한 갈색 집들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여자가 에블린이 살고 있는 집은 갈색 집이잖아요. 이건 뭘까? 아까 내가 갈색은 제임스 조이스에게는 별로 안 좋은 거다, 즉 마비의 중심으로서의 더블린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벨파스트에서 온 사람들이 지은 새 집은 지난번에 할 때 반짝거린 지붕을 한 밝은색 벽돌 집들이죠. 벨파스트는 지금 북아일랜드의 수도잖아요. 벨파스트는 주로 영국에서 이재온 개신교들이 산다는 점에서 그곳 출신의 집들은 영국계 지배계층의 부유한 삶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지난 여름 아까도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벨파스트를 가서 그 시청이 관광지예요. 시청을 가봤더니 너무 화려한 거예요. 그 시절에 진 게. 가서 보면 무슨 궁정 같아요. 궁정보다 더 화려한 거예요. 이렇게 영국계 지배계층의 부유한 삶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벨파스트는 타이타닉을 만들었던 그 해안가 부두예요. 지금 근데 다 망해가지고 여름에 가보니까 조선소 공장을 폐쇄시켰어요. 한때는 그렇게 잘 나갔지만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저렇게 타이타닉을 만들 정도의 1920년대에 항공모함을 만들던 조선소예요. 그런데 지금은 문을 닫았다.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곳이에요. 자, 반면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영국의 식민지 하에서 빈곤한 삶을 살고 있는 더블린 사람이죠. 에블린의 집은, 에블린이 가게 점원으로 일을 해서 받은 돈을 모두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내놓아야 할 만큼 가난하죠. 가톨릭 종교도 더블린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가톨릭이, 이게 사람을 얽매이는 게 있다는 거죠. 조이스가 볼 때는 사람을 옴짝몰싹하게 하는 게 있는데, 종교가 그렇고 국가가 그렇고 또 하나는 적게는 가족이 한 사람의 쇠사슬이라는 거예요. 자, 방의 벽에는 블레스드 마가렛 메어리 알라코크 있죠. 성 마가렛 메어리 알라코크의 이 그림이 거기에 12가지의 뭐가 적혀 있잖아요. 이 성 마가렛
메어리 알라코크를 통해서 믿음이 좋은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예수의 12가지 약속이 적힌 포스터가 붙박이처럼 망가진 풍금 위에 걸려 있죠. 자, 망가진 풍금이라는 것은, 망가진 발로 이렇게 하는 풍금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화음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이미 망가졌으니까 소리를 못 내는 거죠. 이런 점에서 깨어진 가정의 화목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이미 행복하기는 글렀다. 풍금이 있지만 소리도 안 난다 이거죠. 자신에서 선택한 고행으로 스스로 고행을 하는 거야. 이 유명한 수녀는 나중에 고난만이 기다리고 있는 더블린을 떠나지 못하는 에블린의 메조키스트적인 선택과 연결이 준다. 가학적인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인 메조키스트적인 선택과 연결이 돼요. 이런 포스터가 붙어 있다는 사실은 더블린 사람들이 삶 속에서 카톨릭 신앙이 얼마나 뿌리 깊게 스며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지금 이 조이스는요, 이 많은 종교, 이 카톨릭이 아일랜드를 꽉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신의 영혼을 꽉 쥐고 있다. 이 카톨릭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 타락한 신부의 모습도 많이 등장하고 그러죠. 젊은 예술가의 초상화, 이거 다음에 있는 젊은 예술가의 초상화를 보면 그런 모습들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 이러한 종교성은 에블린이 부두에서 프랭크를 따라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고뇌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도 그녀가 하나님이 그녀를 위해 인도해 주기를, 무엇이 그녀의 의무인지를 보여주기를 기도하는 것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종교가 그들을 못살게 굴어도 끝에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죠. 또 난폭한 술꾼 아버지 또한 더블린에서 빠뜨릴 수 없는 존재죠. 토요일 밤에는 아버지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한 말다툼이 있고 그것이 그녀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치게 만들었다. 그녀는 번 돈을 모두 아버지에게 갖다 주었지만 그로부터 돈을 타내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포기하고 돈을 좀 주면 그녀는 한밤중에 가능한 한 빨리 뛰어나가서 정신없이 저녁 반찬거리를 사고 식료품을 잔뜩 가슴에 안고 집에 들어와야 했죠. 더욱이 이 에블린은 이제 19세가 넘었지만 때때로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당해야 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죠?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 그리고 그녀는 바로 이것 때문에 자신에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세가 생겼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또한 근래에 그가 아버지가 그녀를 위협하기 시작했지만 그녀를 보호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막연하마 하지만 성적 폭력의 암시마저 감지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난번에 그랬죠. 한마디로 그녀는 가부장제 하에 억압받는 전형적인 여성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녀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 집안일을 꾸려가야 했고 남겨진 두 동생들이 학교를 빼먹지 않고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보살펴야 했죠. 그것은 그녀에게는 고달픈 일, 고달픈 삶이었어요. 에블린이 어머니의 자리를 떠맡게 될 셈이죠. 나 엄마처럼 안 살 거야. 그러는데 결국 엄마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이곳을 떠나지 않는 한 그녀는 어머니와 같은 운명적인 삶을 살겠죠. 그녀가 프랭크를 따라서 이곳을 떠날지에 대해 생각하며 창가 커튼에 머리를 기대고 있을 때 거리에서 휴대용 풍금이 연주되는 소리를 듣죠. 근데 그 노래를 듣다 보니까 그 곡조는 이 에블린이 어머니에게 한 약속,
그가 할 수 있는 집안을 잘 돌보겠다는 약속이 생각나게 리마인드하게 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임종하던 날, 죽던 날, 미쳐서 죽던 날 밤에 집 바깥에서 이탈리아의 우울한 곡조, 휴대용 풍금이 연주된였기 때문이죠. 어머니가 죽던 날도 그랬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비참한 삶, 즉 마침내 광기로 클로징한 끝낸 아주 평범한 희생의 삶, 이것이 그녀의 존재의 핵심의 마법을 거는 듯했다. 그녀는 다락방에 갇힌 미친 여자의 그 운명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죠. 그래서 그녀는 마치 자신이 덫에 걸려 있다는 것을 발견한 동물이기라도 한 듯이 도망가야 한다는 것을 느끼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지만 갑자기 밀려오는 공포의 충동을 느끼면서 일어나죠. 이스케이프 하자, 도망가자. 벗어나야 한다. 프랭크가 구원해 줄 거다. 그 남자가 나에게 인생도 주고 사랑도 줄 거다. 내가 왜 불행해야 한단 말이냐? 이런 얘기였죠.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응? 프랭크가 두 팔로 자기를 꼭 안아줄 거다.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그녀는 프랭크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부에노스 아이레스로도 도망갈 국리를 했죠. 여기서 바다는 물로 돼 있죠. 그 옛날에 세례 요한이 나쁜 짓 하면 세례를 웹타이징 한다고 그러죠. 세례가 뭐예요? 물속에 집어넣다가 요새 뭐 대충 세례를 물로 이렇게 뿌리고 그러는 게, 옛날에 세례는 물속에 1, 2분 정도 확 잡아서 넣었다가 죽을 것 같을 때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게 세례죠. 침례교, 물에 빠뜨렸다가 다시. 요한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도 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거죠. 즉 물은 세례와 재생, 다시 물속에 집어넣었다 나오면 새로운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 재생을 상징해요. 또한 프랭크는 먼지 속에 정체되어 있는 에블린과는 대조적으로 바깥 세상을 자유롭게 돌아다니죠. 그녀가 보기에 프랭크는 매우 친절하고 솔직한 남성이죠. 아주 그런 남성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째째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 에블린의 뭐 그렇죠. 또 이 프랭크가 에블린을 데리고 보헤미안 거리라는 오페라를 보러 가는 것은 같죠. 좀 이게 지난주에도 했지만 흥미롭다. 오페라의 제목이 의미하는 것은 보헤미안은 뭐예요? 집시 같은 거죠. 기존의 인습 시선을 무시하고 자유롭게 사는 집시 소녀이기 때문이다. 이 보헤미안 거는 집시들이 떠돌아다니는 거. 이걸 보러 간다. 에블린이 생각하듯이 프랭크가 솔직한 자인지는 의문이다. 에블린은 지금 프랭크를 너무 믿고 있죠. 밤배로 그와 함께 떠나서 그의 아내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왜 먼저 결혼을 하지 않고 도주해야 하듯이 밤배로 떠나는지, 그렇게 밤배로 떠나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 생각한다면 뭐 여기서 결혼을 하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밤에 몰래 이렇게 도망가냐? 또한 노스홀에서 떠나는 밤배는 리버풀로 가는 정기 노선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또 어디로 가는데, 물론 리버풀에서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가는 배를 갈아탈 수도 있겠지만 왠지 석연치 않다.
우리나라에 왜 야반도주 한다 그러잖아요. 밤에 도망간다. 결국 야반도주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밤배는 무언가 저희를 숨기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죠. 리버풀로 가는 건 이번에 한번 리버풀 가니까 그 아주 축구도 유명하죠. 또한 그가 에블린에게 들여준 신화적인 거인들인 그 끔찍한 파타고니안들의 이야기는 그의 말에 신뢰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 뭐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여기 식인 얘기하고 막 사람 잡아먹는 무서운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지 신화 같은 얘기를 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성공했다고 주장하는데, 근데 역사적 사실을 통해 볼 때 그가 더블린을 방문하기 20여 년 전부터 아일랜드에서 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이민 간 사람은 점점 줄어들어서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로 그곳 형편이 좋지 않았다고 그래요. 특히 텍스트에서 그의 성공을 말한 대목에서 일부러 he said, 그가 말했다는 것을 삽입하여 강조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단지 그 사람의 주장일 뿐이라는 것이 암시하는 듯하다. 이 작가가 그는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저 혼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 당시에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소위 백인 노예의 종착역이다. 백인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에요. 여성이 부에노스아이레스 간다는 말은 창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에블린이 실제로 거기에 간다고 하더라도 더블린의 삶보다도 더 악화된 삶 속으로 빠져들 위험이 있죠. 자, 그러면 왜 아일랜드에서 왜 그렇게 많이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여기로 많이 갔느냐? 이 아일랜드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870년대, 50년대 그 무렵쯤에는 아일랜드에 감자 썩은 마름병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탄저병이죠. 감자가 탄저병에 걸려가지고 수확하기 직전에 다 썩는 거예요. 근데 아일랜드는 주식이 뭐냐면 감자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학생이 나한테 그러면 쌀이나 밀 같은 거 먹으면 되지 왜 감자만 먹다가 이렇게 죽느냐. 근데 영국 사람들이 좀 나쁜 거죠. 이 아일랜드는 영국이 한 700년, 750년 정도 지배를 받았어요. 일본이 우리 지배하듯이 영국은 아일랜드를 700년 이상을 했어요. 그래서 700년을 지배하다 보니까 영국 사람들이 거기 많이 건너가서 700년을 살다 보니까 영국 사람의 피가 있는 사람도 그냥 자기들끼리만, 일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지들끼리만 살던 곳이 있듯이 영국 사람들이 아일랜드에 와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아일랜드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남자, 아일랜드 여자, 또 아일랜드 남자, 영국 여자 결혼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섞여버리면 F1은 그 다음 세대는 얘는 아일랜드 사람인지 영국 사람인지 애매한 거예요. 그게 오랜 세월을 거치니까 나중에 독립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독립하자는 놈이 있고 안 하자는 놈이 있고 뭐 뜨뜻미지근한 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랜 세월을 그렇게 지배를 당하면 아일랜드 꼴이 난다. 자, 이 아일랜드에 감자가 이렇게 썩는 병이 걸렸는데, 그럼 영국은 이 사람들에게 다양한 농사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줘서 감자 아니어도 먹고 살게 해야 되는데 영국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감자만 먹고 살 수 있게끔 또 모질라면 자기들이 공급해서 아일랜드는 자기들의 손아귀에 영원히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통치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자가 탄저병이 걸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농대 같은 데서도 탄저병 하면 아일랜드의 그 감자 그 탄저병을 제일 그 예로 든다고 해요. 자, 어쨌든 1800년, 45년, 50년 그 무렵에 감자 썩은 무늬 마름병이 걸리니까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이 굶어 죽었어요. 그러면 영국은 뭐 했냐? 안 도와주는 거죠. 못 본 척 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아일랜드 사람을 하얀 검둥이 같은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참 눈뜨고 못 볼 것 같은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 꼭 돼지우리에 사는 놈들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정치인도 있었어요. 자, 그만큼 아일랜드는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짐승처럼 살아왔던 거죠. 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고통의 시기를 살아왔기 때문에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빛은 엄청나게 증오스러워요. 우리가 일본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아일랜드 사람이 영국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더 증오에 차 있어요. 그래서 꿈속에서도 영국을 이겨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아직 일본을 못 이겼는데 아일랜드는 이렇게 하다가 1921년에 독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독립을 해서 지금은 영국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국민소득이. 자, 근데 1920년대 그 무렵에 아일랜드에서는 먹고 살 게 없어서 1850년대에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케네디 대통령도 이 떠나간 그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자, 그리고 아일랜드에서 전 세계로 다 떠나갔어요. 영어를 하니까. 특히 미국으로 무지 많이 갔죠. 그래서 전 세계로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난 곳이 아일랜드예요. 자, 이 타이타닉호가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했을 때에도 부자들은 위층에 좋은 데 있었지만 저 선실 바닥에 싼 배에 타고 미국으로 다른 데로 떠나려고 탔던 사람, 수많은 사람이 그 타이타닉이 이제 아일랜드에서 출발하니까 거기에 영국에 싼 돈을 내고 배 밑바닥에 타고 세계로 이민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하죠. 지금도 아일랜드 이번에 가보니까 그 아일랜드 리피강 끝 무렵에 그 한쪽에 가난했던 그 시절 막 거지가 돼서 위에는 광주리를 이고 비참한 모습으로 이렇게 허리는 꾸부정하게 하고서 그 아일랜드를 탈출하는 사람들의 동상, 이것을 여러 개 세워서 그 비참했던 아일랜드의 모습을 재현해 놨어요. 우리 이걸 잊지 말자. 이번에도 그걸 봤는데, 자, 그래서 1921년에 이렇게 해서 아일랜드 사람들에게는 영국인들이 우리가 바라본 일본 사람의 아주 증오감을 몇 배 더해요. 자, 그걸 가지고 1921년에 결국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는데, 지금 벨파스트 있는 쪽, 저 위에 북아일랜드는 독립을 안 해요. 우리는 영국이다. 왜냐면 그 옆에가 스코틀랜드잖아요. 바다 건너면. 바다 건너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많이 이주시켰어요. 그래 북쪽에는 지금도 스코틀랜드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 북쪽은 종교적인 이유로 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아일랜드 안 한다, 우리는 영국이다, 이래가지고 투쟁을 벌이다가 결국 영국으로 남아 있어요. 지금 노스 아일랜드, 북아일랜드가 분단국이죠. 한 아일랜드 그 조그마한 섬에 조그만한 뭐 충청북도만한 땅이 지금 아일랜드로 영국으로 돼 있어요. 북아일랜드로. 이거를 통일하려고 IRA가 있죠. 그래서 무장봉기도 일으키고, 이제 이게 EU에 가입되어 있었죠, 영국은. 근데 EU에 탈퇴했으니까 북아일랜드는 영국이 되고 EU에 가입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아일랜드는 EU에 가입되어 있고, 그러면 이 국경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갖고 지금 영국이 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북아일랜드의 통일 문제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내가 북아일랜드 대사를 있었던 한국 사람을 초청해서 초청 강연에도 여기 우리 학교에서 했고,
북아일랜드의 문제를 많이 이제 얘기도 해보고 그랬었죠. 자, 그래서 이 북아일랜드의 문제를 한번 잘 우리의 통일 방안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북아일랜드는 어떻게 이 통일을 해갈 것인가? 아일랜드와 이런 문제를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접근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렇게 멸시받았던 아일랜드가 영국보다 훨씬 더 살아요. 2배 이상 더 많아요. 국민소득이.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IT 산업, 컴퓨터 산업, 뭐 이런 걸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수많은 세계의 투자자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영어가 되니까. 다른 나라는 돈이 들어와도 영어가 안 되는데 여기는 영어를 사용하니까 전 세계에 돈 많은 회사의 본점이 여기에 와 있어요. 또 법인세를 싸게 받아요. 그러니까 세금도 법인에게 안 물리고 그러니까 전 세계의 법인들이 일일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 영국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가 아일랜드예요. 그 아일랜드에 조이스 동상 있는 것도 한번 가보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번 학기에 일부 이 작품들을 읽으면서 잘 해보고 아일랜드 한번. 아일랜드 위에 요새 여행에 아일랜드 위에 아이슬란드 있죠. 그 아이슬란드 여행이 아주 인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공부해서 한 몇 년 후라도 아이슬란드도 한번 가보고 영국도 가보고 아일랜드도 한번 가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코로나로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한 주나 두 주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교재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구입도 못하고 그래서 일단은 내가 자료를 올려주고 그걸 가지고 내가 자료를 컴퓨터에 올려놓는 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기로 해요. 왜냐하면 이 교재도 저작권이 있어서 이거는 저작권에 문제가 되잖아요. 오래돼서 그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거는 마음대로 이렇게 띄워놓고 할 수 있는데 저작권이 또 돼 있는 건 그렇게 하기 어렵죠. 그래서 한두 주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에는 에러비를 해볼까 해요. 그럼 왜 이 순서가 이러냐면 재밌는 순서로 하려고 그래요. 너무 어려우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재밌는 부분으로 에러비를 또 한 2주 해볼까 해요. 그래서 다음에 에러비에서 만나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